취업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딱히 튀는 게 없는 학생이었죠. 무난하게 자라서 무난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같은 입사 동기 중에 진짜 예쁜 여자 사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원이 자꾸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안녕? 우리 동기인데 말 놓을까? 네? 아니, 왜 갑자기 너랑만 말 놓고 싶어서? 나랑만? 응. 그러면서 윙크를 하는데 가슴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처음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순진해 보이는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건가 했어요. 제가 당황하면 까르르 웃는데 놀리는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싫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회사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물으시더라고요. 둘이 사귀는 게 사실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예쁜 여자가 좋다는데 뭘 그렇게 정색해? 남자 사원들이 다 사귀고 싶어 하던데? 그분은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일에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래라고 묻는 과장님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즈음부터 남자 사원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어느새 돌아보면 저만 두고 나갔더라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 그 여사원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다 보면 시샘의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차피 미운 털은 박힌 것 같은데 사랑이라도 쟁취할까 싶더라고요. 이 여자 하나만 내 편이면 뭐가 무서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보는 앞에서 여사원에게 거대한 장미꽃다발을 내밀며 고백했어요. 우리 사귀자. 그런데 그 친구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러더군요. 내가? 너랑? 왜?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분명한 건 얼굴이 새빨개졌다는 거 하나예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그랬거든요. 제 얼굴 좀 봐. 야, 발같아 못해 터지겠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안에서 완벽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 여사원마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분명 자기가 먼저 좋은 내색을 해놓고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몇 달 후 청첩장을 받았어요. 바로 저한테 그 여사원과 사귀냐고 물어보던 과장님과 여사원의 청첩장이었죠. 청첩장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오한이다 벙벙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짐작도 가지 않았죠. 청첩장 속 다정하게 웃는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마저도 꿈인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친구도 없고 내 편도 없는 회사 생활이라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설치고 다녔어? 네? 내 같지만 여자였거든. 나 노총각 소리 듣는 거 알면서 나한테 양보했었어야지. 과장님,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다 마음이 생겨서 고백했던 거지. 과장님 여자친구가 된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눈치 없는 게 뭐 자랑이야?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친구도 없고 자기 편도 없지. 나한테 그런 소리는 뭐하러 했어? 제가 무슨 말을... 그 여자만 널 좋아하는 거라며? 넌 관심 없다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널 짝사랑한다는데 내 기분이 좋겠어? 과장님, 혹시 그래서 제가 회사 안에서 외톨이가 된 건가요? 넌 나한테 맞선 거야? 그 대가를 받은 거지. 그제 알았어요. 그간 주도하에 저를 따돌린 사람이 과장님이라는 것을요.
정말 기가 찼지만 어차피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저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돌아온 건 비아냥거림 뿐이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도 하네. 돈치도 없는데 비굴하기까지. 설마 우리 결혼식에 올 건 아니지? 청첩장을 준 이유를 저라고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줘놓고도 진짜 올 건 아니지? 라고 묻는 과장도 제정신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과장님인데 축의금을 안 할 수 없어서 축의금은 따로 보냈죠. 과장님 말마따나 진짜 내가 비굴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우울해졌어요. 세상에서 나만 속고 사는 건가 싶고 이 회사 안에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회사를 옮기는 게 이력서에 쓰기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러다 SNS로 고등학교 때 친구와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마침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 좀 상담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바로 좋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더니 친구가 안타까워해 주더라고요. 야, 그래도 1년은 더 버티는 게 좋겠어. 그냥 내 경력 쌓는다고 생각하고 좀 더 버텨봐. 그 사이에라도 내가 좋은 곳이 있으면 바로 알아봐 줄게. 근데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네 마음인 것 같다. 내 마음? 에휴, 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스트레스? 아, 그런 게 어딨어. 회사 다니기도 바쁘지. 나 너처럼 아직 경력도 없는 회사원이 이직하려면 분위기부터 밝게 하는 게 좋아. 적어도 편안해져야 해.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입사하고 내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너 혹시 주말에 뭐 하냐? 그냥 자는데? 에휴, 그럼 이번 주말에 나랑 어디 좀 가자. 그 친구 눈에 제가 많이 무기력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친구가 불러내서 나가보니 같이 봉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봉사활동 동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자기 무슨 봉사활동인가 했는데 막상 누군가를 도와보니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친구를 따라서 봉사를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가던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 앞에 웬 여자가 안내견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안내견 같은데? 어? 오랜만에 왔네? 아, 여기 보육원 출신이래. 한 번씩 봉사 오고 있는데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아? 친구가 먼저 그 여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여자는 두리번거리더니 우리가 있는 쪽을 돌아봤어요. 친구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시선이 허공에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인사도 나눈 뒤 같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겁도 없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담은 소쿠리를 들려고 하길래 제가 달려갔어요. 제가 들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그 여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그제야 웃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이래요. 근데 그쪽이 뭐가 어떤데요? 앞이 안 보이신다는 거 알면서도 기척도 없이. 제가 좀 눈치가 없어서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 제 소쿠리를 들어주러 뛰어오나요? 아, 그건 좀 위태위태해 보여서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눈치껏 저를 도와준 사람은 딱 한 명인 것 같은데요. 그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깨달았어요. 나더러 눈치 없다고 핀잔을 주던 과장님의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더라고요. 지금껏 내가 아주 평범하긴 해도 눈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눈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도 봉사 때 한 번씩 보다 보니 말도 편하게 하게 되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어요.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한 점이 많겠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해요? 아는 분 소개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전화도 받고 자료도 입력하고 그래요. 자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건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쪽은 저는 회사 다녀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만. 어머, 왜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여자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회사 안에서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혼자예요. 이렇게 봉사라도 와서 뭐라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제는 익숙해서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기쁜데 기쁜 줄도 모르는 것보다 슬픈 게 어딨어요? 지금 많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줘야 해요. 내가 내 자신을요? 네. 저도 눈이 안 보여서 힘든 일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울했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나. 이렇게 눈이 안 보일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았겠다 싶은 적도 있었고요. 순간 제가 했던 생각과 겹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왜 이 회사에 들어왔을까? 차라리 취업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누가 뭐래도 내 삶이잖아요. 내 삶. 네.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내 삶이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건데 남들 말이 뭐 중요한가?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신경 쓰였나 싶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내가 감당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니까. 보란 듯이는 못 살아도 나답게는 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듣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한 번도 못 해본 생각인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점자로 된 책은 직접 읽고 점자가 된 책이 없으면 듣기도 하고. 책이 친구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똑똑하네요. 친구가 꼭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뭐든 좋아하고 같이 하고 싶으면 그게 친구죠. 순간 이 사람과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밥 먹을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막 웃는 겁니다. 좀 전에 밥 먹었잖아요. 배고파요? 간식거리가 어디 있긴 할 텐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밖에서요. 봉사하면서 말고 밖에서. 아, 그 사람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미 회사에서 크게 차여본 적이 있잖아요. 순간 그때가 떠오르면서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친구니까. 근데 제가 안내견이랑 같이 가야 돼서요. 아, 당연히 제가 모시러 가야죠. 모시러 온다고요? 누가 들으면 내가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친구라면서요. 그래도 데리러 갈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형이 운전면허 따고 연습용으로 쓰던 중고차를 받았거든요. 그래주면 나는 고맙긴 한데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제안한 거잖아요. 며칠 뒤 저녁, 저는 그녀의 집 앞으로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할 때는 못 봤던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순간 너무 예뻐서 웃음이 났어요. 예쁘다고 하니까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썸 타는 사이가 됐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어쩐지 이 사람과는 평생 서로를 위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년 뒤 저는 집에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더니 식구들 표정이 동시에 어두워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다들 당황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엄마가 여자친구를 찾아가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여길 떠나자. 뭐? 여길 떠나면 자기 직장은 어디서든 우리 둘이 있으면 뭐라도 못하겠어? 나는 풀빵을 팔더라도 너랑 살 거야.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랑 헤어지라고 하셨을 때 진짜 무서웠어. 자기가 날 포기할까 봐. 그럴 리가. 난 절대 자기 포기 안 해. 저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감행한 뒤 우리 식구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막노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어요. 지방이다 보니 제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더라고요. 투잡, 쓰리잡도 마다치 않고 하니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많았어요. 결혼 후 아내도 집안 살림에 집중하게 되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당신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당신은 내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 만났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몰라? 당신은 내 마음을 살려준 사람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때 회복 불가능이었어? 당신이야말로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사실 나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다? 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볼 순 없었지만 듣고 느낄 수 있었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죠. 부모님의 반대로 아직 결혼식은 못 올린 상태였지만 아기가 생기기 전에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겠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일에 매진하던 어느 날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말이죠. 그 사고로 저는 허리를 다치고 말았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집과도 인연을 끊은 상태라 도움받을 곳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못하는 처지가 됐는데도 아내는 매일 웃더라고요. 저는 몸이 지독하게 아픈데도 당장 생활비 걱정에 잠이 안 왔는데 말이죠. 그동안은 모아둔 돈으로 버텼는데 그 돈마저 바닥난 날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당장 내일 쌀 살 돈도 없어. 그런데도 아내는 그저 웃더라고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잘 될 수 있다는 건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괴롭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집엔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얼굴에는 정말 근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즈음 아내가 한 번씩 외출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내의 안내 견목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달았어요.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오늘도 나가게? 어딜 그렇게 가? 금방 다녀올게. 밥 다 차려놨으니까 챙겨 먹고. 우리 쌀 살 돈도 없었는데 밥은 어떻게 차렸어?
나도 나름의 비상금이 있었어. 비상금? 나 얼른 갔다 올게. 아내에게 비상금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아내가 어딘가 굉장히 신나 보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차려둔 밥상을 보는데 심지어 소고기 반찬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딜 가길래 저렇게 신나 있는 걸까? 아무리 비상금이 있었다고 한들 소고기 반찬까지 살 정도로 여유가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초소형 카메라 화면을 연결해둔 휴대폰 앱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한동안 계속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검은색 승용차 앞에 서더라고요. 왔니? 그런데 그때 화면에 남자 양복 바지가 보이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벌써 오셨어요?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서요. 미리 와서 기다려야지. 내가 더 애타는 입장인걸. 부끄럽게. 오늘은 어디 가요? 일단 다 보면 알지? 나이가 좀 있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가슴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카시트 뒷면이 보이다가 문득 앞좌석 사이로 남자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있었어요. 늘 감사해요. 넌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매번 저를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우리 사이에 도움이라니. 도움 맞잖아요. 난 뭐든 더 해줄 수 있어. 뭐든 말만 해. 돈 많은 아저씨인 것 같은데 화면에 얼굴이 안 잡히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이에요. 받아야지. 차 타고 가는 거 알면 걱정할 것 같은데. 그럼 좀 이따 다시 걸어. 그럴까요? 기가 차더라고요. 버젓이 외간 남자를 만나면서 내가 걱정할 것 같다는 핑계로 내 전화를 무시하더군요. 조금 뒤 차가 서더니 대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 저는 허리 아픈 것도 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허리. 화면으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이 보였어요.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여기 마당이야. 아주 넓지? 저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다 네 건데. 네가 못 보는 게 아쉽다. 제 거라고요?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누구한테 주겠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에게 줘야지. 휴대폰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다. 얼른 받아봐. 걱정하겠다. 여보. 저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어디야? 나 잠깐 어디 좀 왔어. 밥 먹었어? 그게 어딘데?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지금 당신이 벌이고 있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여보, 내가 허리가 이렇게 돼서 당신도 걱정이 많았을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당신의 건강 문제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뭐. 하여튼 못 살아. 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있어. 나 아직 비상금 많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라고 했냐고 마구 따져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내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날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지? 어? 아,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날 먹여 살리고 있다고. 그래. 정 안 되면 내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그만 걱정하고 좀 쉬어. 당신 그동안 일만 하느라 쉬지도 못했잖아. 그동안은 내가 당신 때문에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 책임질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이러다간 아내에게 우는 걸 들킬 것 같아서 일단 전화를 끊기로 했어요.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조심히 돌아오고. 걱정하지 마. 나 안전한 데 있어. 다음엔 당신도 같이 오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아내가 너무 밉고 또 제가 미운 겁니다. 그 무엇보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착한 아내와 결혼을 감행한 내 자신이 가장 싫었어요. 다시 영상을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식탁 앞에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너도 좋아할진 모르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맞아. 좀 많긴 해. 에이, 한 번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앞으로 볼 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렇긴 한데 내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꾸 마음이 급해지네. 이제 더는 못 보겠다 싶던 그때였어요. 너희 엄마가 좋아하던 것들이야. 정말요? 갑자기 그 남자의 입에서 보육원 출신인 아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웃음도 많고 먹는 것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너를 잃고 나서 모든 걸 잃었어.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인 줄은. 제가 듣기론 보육원 앞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우리는 널 분명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는데 네가 왜 보육원 앞에 있었는지. 아빠 얘기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저를 발견해서 보육원 앞에 데려다 준 건 아닐까요? 설마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앞도 안 보이니 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아빠라니, 잃어버렸다니. 듣다 보니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보육원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종일 놀이공원 안을 뛰어다녔는데. 안타까워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좋아하다마다 널 보기만 했어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을 거야. 널 잃은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먹은 적도 잔 적도 없어. 그러니 사람이 살겠냐고. 내가 꼭 찾아준다고. 그러니까 제발 잘 먹고 잘 자자. 희망을 품어라. 백날 말해도 들어야 말이지. 아빠는 정말 믿으셨어요? 언젠가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믿으려고 애를 썼지. 애를 쓰셨다고요? 나라고 어떻게 매번 희망만 가질 수 있었겠니? 옆에서 너희 엄마도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 시간이 지나도 네 흔적은 전혀 나오질 않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겠어. 널 찾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낀 적이 없으니까. 저는 친부모님이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보육원 앞에 있었다고 하니 더 그랬겠지. 네,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야. 우리 신랑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제가 천의 고아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도 너한테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네, 정말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심성 하나 보고 날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 심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네 신랑이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로도 예쁜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란다. 그건 제가 아빠 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제야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정서방은 언제 보여줄 거야? 허리가 아직 온전치 못해요. 잘 걷지도 못하고요. 허리 좀 나으면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가장노릇 못한다고 심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저 밥 굶길까봐 무서운가 봐요. 비상금이 있다고 얘기했어? 네, 아빠가 시키신 대로 얘기했는데도 돈 관리를 자기가 하던 사람이라 못 믿는 눈치예요. 아마 제가 오늘 소고기 반찬에서 올린 것도 의심할걸요? 저는 허를 찔린 것처럼 당황했어요. 아유, 어떻게 알았지?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더니 아버님께서 아내를 차에 태워 데려다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화면을 보면서 차가 우리 집 근처에 다 온 것으로 보일 즈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 앞에 벤츠가 서더라고요. 조심히 내려, 천천히. 우리 신랑이 기다릴 텐데 아빠랑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그만. 그러니까 얼른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가 자꾸 나가면 정서방도. 그때였어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발견하셨어요. 어? 정서방. 저를 단박에 알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사진으로라도 보시는 치더라고요. 저는 꾸벅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내려가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올라가지. 아니지, 이게 아닌데. 근데 자네, 내가 아버님인 건 어떻게 알았나? 아내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알았어? 미안, 돈도 없는데 당신이 자꾸 밥이며 좋은 반찬을 내오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는 것도 이상해서 아내견 목줄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뒀어. 미안해. 뭐? 장인어른도 깜짝 놀라서 카메라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오, 이거구만.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걱정돼서 그랬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버나 싶은데 위험한 일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체 어디서 돈이 나는지 궁금했어요. 난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 덕분에 자네가 한 번에 알게 됐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아내는 제 쪽을 째려보더라고요. 하여튼 당신 그 책임감으로 또 무리했구나. 카메라까지 달아서 나 감시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했겠네. 화면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 거야. 밥은 먹었어? 아니. 장인어른께서 아내를 말리시더라고요.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집으로 가자. 지금이요? 너희 집은 계단이 있어서 정서방이 편히 거동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너도 눈도 안 보이는데 위험할 거 아니야? 아버님 말씀을 듣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집이 우리 형편에 구하기 좋은 집이었는데 제가 좀 더 무리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계단이 몇 개나 된다고. 아빠, 계단이 10개도 안 돼요. 너희들 형편에 맞춰서 어련히 살고 했을까? 우리 딸이야 익숙해지고 천천히 내려오면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은 정서방 허리가 문제잖아. 일단 같이 올라가자. 장인어른은 그 길로 우리 집에 거침없이 들어오셨고 집안을 살피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게 결례인 건 알지만 둘 다 내가 돌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러네. 장인어른, 제가 뭐라도 대접을. 자기 밥도 먹을 힘이 없는 사위한테 뭘 얻어먹겠어. 자네랑 우리 딸
당장 필요한 것부터 챙기자고. 장인어른은 손수 우리 짐까지 가볍게 챙겨주셨어요. 나 자꾸 내려갈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면 손잡이 잡고 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나도 허리 디스크였거든. 네? 장인어른께서도요? 그런데 제 말에 장인어른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자네가 감시한 덕에 모두 설명할 것도 없고 바로 장인어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구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도 온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늘 아내를 돌보는 입장이었는데 눈도 안 보이는 아내한테 돌봄을 받는 게 영 불편해서요. 그래도 그러지 마. 부부라는 건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자네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 딸이 오히려 눈치를 보잖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화면으로만 보던 아버님의 벤츠를 타고 또 화면으로 대문만 봤던 그 집에 도착했어요. 집이 저택이더라고요. 여기가 아버님 댁인가요? 우리 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 네? 정말요? 우리 딸한테는 처음 만났을 때 알려줬어. 여보, 내가 태어난 집이 어떻게 생겼어? 마당이 아주 넓고 큰 나무에 그네도 있어. 나 대신 당신이 봐주니까 좋다. 아빠가 나 태워주려고 만든 그네래. 그런 당신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나는 버림받은 줄만 알았는데 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님이 계셨을 줄이야.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참, 근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우리는 집 안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유전자 등록을 해놨었는데 우리 딸이 뒤늦게 등록했던 모양이야. 정말요? 자기랑 결혼하기 직전에 했어. 그냥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 잠깐, 우리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았는데 아버님 댁이 같은 지역이네? 그것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여긴 당신이 고른 곳이었잖아. 혹시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진짜 몰랐어. 그러면 왜 여기로 오자고 했었는데? 전에 우리 봉사활동 동호회 사람들이랑 이 지역 양로원으로 봉사활동 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바람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 고향이라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어. 그러다 당신이 결혼하면서 서울에서 먼 데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딱 떠오른 곳이 여기였어. 여기로 오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 그때 장인어른께서 물으셨어요. 맞다.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이야. 자네가 서울에서 좋은 직장도 다녔었다던데 왜 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온 거야? 우리 딸은 그냥 온 거라고 하는데 어쩐지 그냥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내는 말 못할 거예요. 저희 집에서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엄마가 아내를 찾아가셨던 것 같고요. 아내가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진 모르겠는데 이러다 아내를 잃을 것 같아서 제가 둘이 혼인신고하고 우리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살자고 했어요. 장인어른 표정이 굳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도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포기가 안 됐습니다. 내 표정이 좀 그런가? 자네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나한테 화가 난 거지. 왜 장인어른께서 우리가 딸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그때 두 사람 편이 돼줬을 텐데 싶어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꽤 잘 사는 집이야. 대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껏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 아내는 그때부터
결심했지. 둘째는 낳지 않겠다고. 그저 약한 첫째 하나만 제대로 키우겠다고 하더라고. 사실 나는 첫째를 잃은 뒤 둘째를 낳자고 했었는데 아내가 기력을 영 못 찾더라고. 우리는 우리 딸이 눈이 하나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자신이 있었어. 아마 두 사람이 자네 집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딸을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든든했겠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자네 혼자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닙니다. 다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사고로 허리를 다친 게 힘들었던 거죠. 자네가 고생이 많았구만. 잘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고 말이야. 사실 그 회사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겸사겸사 잘 됐다 싶어서 지방으로 온 거죠. 그렇다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살게 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야. 덕분에 돈은 더 벌려서 좋던데요, 뭘. 장인어른께서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이제 걱정할 거 없네. 그리고 자네 잘하던 거 다시 해. 예? 우리 회사로 들어와. 잘 됐다 싶어. 우리 부부 꿈이 우리 딸 사랑해주는 사위에게 내 회사 일을 맡기는 거였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오던 일이야. 자네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알고 맡아줄 것 같아. 제가 감히 맡아서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딸한테 들었네. 자네 회사 생활 시작 때 과장한테 잘못 걸려서 아주 호되게 고생했다며. 그런데도 결국 실력으로 대리되고 팀장도 했었다고. 예. 제가 버티니까 결국 제 편도 생기더라고요. 나올 때쯤엔 그 과장님이 불편한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불편한 건 없었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던 회사다 보니까 미련 없이 나왔어요. 그 시간을 다 보상받게 될 거야. 특히 내 딸을 사랑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차례인 것 같다. 장인어른,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천의 고아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더 감동이지. 회사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자기 편 대질 든든한 여자를 만날 법도 한데 자네는 자네가 지켜야 할 여자를 만났잖아. 제가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니 대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아버님. 일단 어리 핑계로 자네를 내 집에 들이기는 했네만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사는 건 어떤가? 예? 이렇게 우리 집에 다 같이 있으니 내 마음이 다 든든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아버님은 안 불편하시겠어요? 자네는? 저야 뭐 아버님 눈치는 보이겠지만 회사 일도 배울 거면 곁에 있는 게 더 좋긴 하죠. 사실 저도 외로웠거든요. 연고 하나 없는 지방에서 아내만 보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됐네. 자네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와. 내가 이래봬도 이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 나랑 같이 다니면서 다른 지역 유지들이랑 친분도 쌓고 우리 회사 일도 하자고. 우리 딸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돌볼 거니까 걱정할 거 없고. 아버님께서 우리 방을 안내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딸한테는 말 안 했는데 미리 손 좀 봐놨어. 이쪽은 중문도 있고 거실도 따로 있어서 너희들끼리 편하게 지내면 돼. 정말이네요. 문도 닫을 수 있고 거실도 있고 여기 간이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다 따로 있어. 관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줄 거니까 편하게 쓰기만 해. 그리고 2층에 자네 서재도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는 자네 혼자 편하게 쓰고. 2층을 전부 다요? 원래 손님방 있던 곳인데 난 자네 공간으로 싹 다 고쳐줄게. 조만간 공사할 사람 만날 거니까 같이 만나자고. 자네가 원하는 거 말해서
자네 마음껏 쉬는 공간으로서. 지금껏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일 끝나고 와서 혼자 쉬고 싶을 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딸은 나도 같이 돌볼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2층 공간에 제 서재도 만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쓸 수 있는 취미 공간도 만들었어요. 우리 부부가 같이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아내는 소리만 들으면서도 제 옆에 꼭 붙어서 팝콘도 먹고 영화도 보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어요.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한동안 꿈도 못 꾼 시간이었는데 아버님 덕분에 우리 부부의 행복도 되찾게 된 거죠. 물론 저는 아주 바빴습니다. 허리가 낫기 전부터 아버님께서 안겨주신 서류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서류는 자네가 회사 나오기 전에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아버님, 많은걸요? 저 허리 아직 아픈데 누워서라도 봐. 안 그래도 내가 비서시켜서 이 문서들을 다 스캔했거든. 조만간 PDF 파일로 줄 테니까 요즘 사람들이 쓴다는 태블릿인지 뭔지로 다 넣어서 그거 있잖아. 거치대. 그거 하면 누워서도 다 본다던데. 아버님도 그런 걸 아세요? 알다마다 누워서 노트북도 할 수 있게 다 설치해 줄 테니까 누워서 공부해. 예. 아버님은 저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이래서 합가하자고 하셨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저랑 아내를 그저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본인 회사의 완벽한 후계자 또한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믿음직하긴 하더라고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을 지금껏 건실하게 유지하셨으니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도 허리가 아파 나태해지려던 마음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죠. 2층에 부부 취미 공간을 만들고도 한 번을 못 가고 공부만 하니까 아내가 아버님께 불평을 쏟아놓더라고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아직 아픈 사람인데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물려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일단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자고로 성실해야 해. 나도 허리 디스크 때 이 남편처럼 누워서 일 다 봤다. 나한테 딸린 직원들이 몇 명인데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지. 여보, 아버님 말씀이 다 옳아. 나 당신 친정에서 대대로 이어온 이 기업 진짜 잘 운영하고 싶어. 그래야 우리 아이한테 또 물려주지. 우리 아이? 그런데 아내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아니 그게 우리 애도 행여나 눈이 안 보일까 봐. 우리 딸 걱정하고 있었구나. 아닐 거야. 너희 엄마도 눈이 멀쩡했는걸. 아마 임신 중에 예기치 못한 감염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긴 하던데 유전적인 원인으로 보진 않았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임신 준비하면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걸 걱정하는 줄은 몰랐네.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까지 살필 생각을 못했어. 진즉에 말하지 그랬어. 아빠가 다 알려줬을 텐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까지 앞이 안 보이면 우리 신랑만 더 고생할 것 같아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나도 있잖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이제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 아이 낳으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유모도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아빠, 감사해요. 이제야 고민이 하나 줄었어요. 아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이세 소식만 기다렸던 저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 신경을 못 썼다. 미안해. 나 이제 허리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당신도 잘 신경 쓸 자신 있어. 당신은 건강이나 챙겨. 나는 당신이 정신없이 다니는 게 더 걱정이야. 그리고 아빠, 우리 신랑 좀 적당히 굴려요. 이제 막 허리 났고 막 시작한 일인데 처음부터 아빠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장인어른께서도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알았어. 사실 우리 정서방이 아주 똑똑하더라고. 준 소리도 벌써 다 외웠어. 이 녀석한테 가능성이 보이니까 내 욕심을 좀 냈어. 얼른 자리 잡게 해주고 싶어서. 앞으로는 내가 속도 조절하마. 덕분에 벌써 지역 유지분들하고 골프 모임도 나가고 회사에 직함도 생기고 저는 불만 없습니다. 아내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나 진짜 괜찮아. 하여튼 사위랑 장인이 죽이 척척 맞네. 내가 보기엔 둘 다 일중독이야. 2층에 부부 취미 공간만 만들면 뭐해? 같이 시간도 안 보내주면서. 그래,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나가자. 진짜? 당연하지.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나는 자고로 눈치 있는 장인이 되겠네. 뭐 둘이 다녀와. 이번 주말에는 골프 모임도 없으니까. 저는 장인어른을 따라 빠르게 지역 유지의 길로 들어섰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 연고도 없이 낯선 고장이었는데 아버님과 만난 뒤로는 함께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금세 정도 들고 마치 제2의 고향처럼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나다. 예? 바쁘게 회사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아버님과 만나 뵀던 지역 유지 중에 저장이 안 된 번호가 있을까봐 냉큼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대뜸 나다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번호 저장을 깜빡한 것 같아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버지다. 이제 목소리도 잊었냐? 순간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 너희 엄마가 아파. 좀 와야겠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장인께서 연락해 주셨다. 네? 행여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네 연락처 주시면서 그러시더라. 너 잘 지내고 있다고. 자기 회사 물려줄 거니까 눈 안 보이는 며느리 얻으신 거 손해는 안 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야 원. 고민하다가 연락한 거야. 너 잘 산다고 하니까 연락 안 할까 하다가 네 엄마가 너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갈게요. 저 혼자 가는 게 낫겠죠? 같이 오는 건 어떻겠니? 예? 우리도 며느리한테 사과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어? 너희들 사는데 도움도 못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신경 써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래도 내 식구인데 우리가 그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싶어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와. 아버님께 여쭤보니 같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네한테 말도 없이 번호 알려준 건 미안해. 근데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 병원 원장이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 자네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알아보다가 어머니께서 그 병원에 입원하셨다길래 자네가 아들인데 지금 부모님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더니 조용히 일러주시더라고. 그래서 먼저 연락해 주신 거예요? 저라면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딸을 반대했던 분들이잖아요. 다 자기 자식이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사랑이 깊으면 올바른 선택을 못하기도 해. 한 번은 이해해드리자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자네랑 우리 딸은 오이오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누구보다 너희들한테 좋은 결말이 됐잖아. 복은 받은 만큼 나눠줄 줄도 알아야 해. 그래야 또 돌아오는 거야. 네. 결국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우리 엄마가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며느리 아프다고 반대했더니
벌을 받았나 봐. 어머니, 아니에요. 아픈 게 죄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죄도 아닌데.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네 덕분에 우리 아들도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도 저희 남편 덕분에 호강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거든요. 어딜 가나 고생이지. 그래도 부모 품이 최고야. 사돈 어른께서 계셨다니. 네가 고아인 줄 알고도 반대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한 거지. 부모가 없으면 내가 부모가 돼줄 생각을 해야 했는데. 갈 때가 되니까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으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저희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요. 너희 집? 네. 본가 근처에 별장이 있어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데서 요양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아내와 장인어른의 배려 덕분에 반년 가까이 별장에서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랑 왕래도 자주 하시고 푹 쉬시다 보니 엄마도 정말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 사이 아내가 임신하면서는 겹경사가 터졌고요. 그 행복한 시간을 양가 어른들과 함께 축하하며 보내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지난 일은 다 잊고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도 행복할 거라고 하기에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우리 집을 용서해주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준 아내를 위해 평생 몸바쳐 살겠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주신 장인어른도 끝까지 잘 모시며 살겠다고요.